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12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매년 크리스마스 장식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12월 20일 정도 돼서 이제 트리를 올렸더니 아이들이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서요. 올해 12월 달은 시작부터 좀 기분을 내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크리스마스 장식하시면서 12월 초반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의 종목별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어제 차트는 그저께 차트랑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초반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래프에 따르면 종목별로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메가테크 기업들이 힘을 내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하면서 파란색을 보인 종목들이 개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01, 구글이 1.6% 떨어졌고요. 메타는 2% 하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녹색이 많이 보이는 건전한 하루였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형국을 맞이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장주의 추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 주식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C리미티드가 7.5% 떨어졌고요. 추이가 마이너스 5.29, 리오토가 마이너스 5.11, 도세보 마이너스 2.60, 크리스퍼 마이너스 2.2, 메타 마이너스 2.00, 구글 마이너스 1.60,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5, 스타벅스 마이너스 1.31, 에디타스 마이너스 1.1, 테슬라 1.05, 마이크로소프트가 1.01%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C리미티드가 7.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C리미티드 주식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틱톡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달에 틱톡이 좀 커다란 악재를 동남아시아에서 맞이했죠. 동남아시아의 가장 커다란 시장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앞으로는요, 소셜미디어는 이커머스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틱톡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종목들은요, 더 이상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제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요. 아예 이커머스 플랫폼을 거기에 만들겠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가 나오기를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틱톡이 만들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C리미티드의 독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토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나 살펴봤는데 그런 소식은 없었고요.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크리스퍼가 2.2%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조정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RSI 지수가 78.6을 찍은 적도 있고요. 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보시면 70.05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좀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빠른 시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간 성장 주식들이 있는데요.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4% 급등하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고요. 스테미 플러스 7.31, 파이버 플러스 6.90, 블룸 에너지 코퍼레이션 플러스 5.61, 클라우드 플레어 플러스 5.06,
UiPath 플러스 4.69, 펠로톤 플러스 4.29, 인피니온 플러스 4.08, 오픈도어 플러스 3.81, 버진 갤럭틱 플러스 3.77, 온세미가 3.65% 올라가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0.4%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외에도요. 지금 반복 매출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따라서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고 지금 마진은 향상하면서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은 탑 12의 성적표입니다. 어제 인피니온이 가장 좋았습니다. 4.08% 올라갔고요. 온세미가 3.65% 상승했습니다. TSMC가 플러스 0.92, SMCI 플러스 0.71, 엔비디아 플러스 0.67, 팔란티어 플러스 0.66, 우버 플러스 0.34, 소파이 플러스 0.14. 그 밖에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0.42, 아마존이 마이너스 0.4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1,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05%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경제 성장률 GDP를 3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예상치, 그리고 두 번째 예상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정치를 발표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수치는 3분기에 대한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5.2%로 예전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분석국이라는 기관에서 어제 수요일 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업데이트해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추정치는 4.9%였습니다. 이 수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5.2%로 수정됐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2분기의 2.1% 상승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른 수치들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개인소득은 분기 동안 0.1% 상승했는데요. 지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였습니다. 따라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의 저축률을 살펴보시면요. 지난 추정치는 3.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2%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4.0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PCE 물가 지수를 보시면 1차 추정치는 2.9%였는데요. 0.1%포인트 하락 조정되면서 2.8%를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근원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요. 1차 발표치는 2.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3%로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물가의 상승률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5%를 넘었다는 것은 예산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CME 페드 와치의 변동을 좀 보여드리면요.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12월 13일 FOMC 미팅이 끝나고 연준에서 금리를 상승시킬 확률이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 전에는 0%였습니다. 그 누구도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GDP 상승률이 5%를 넘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 수치가 4.2%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시장에서는 95.8%의 확률을 가지고 이번에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희망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는 2024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투자 기관에서 2024년에 대한 전망을 하나씩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도이치뱅크라든지 BMO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는 5,100이라는 지금부터 한 11% 이상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JP모간,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간에서 2024년 S&P 지수가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8% 정도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JP 모간에 따르면 새해에는 미국 증시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요. 2024년에 4,200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4,550이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한 8% 가까이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좋지 않게 주고 있죠. JP 모간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의 이름은요. 두브라브코 라코스 부자스입니다. 라코스 부자스의 의견에 따르면 투자자의 포지셔닝 그리고 심리가 대부분 반전된 상황이다. 이해가 뭐냐면요. 지금 너무나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AII 설문조사를 보시면요. 지금 2023년 11월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 중에 48.8% 거의 이제 반 가까운 참여자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좀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피어 앤 그리드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4를 형성하면서 시장에 탐욕이 굉장히 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소비자 동향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내년에는 주식에 대한 거시적 배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만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식의 변동성은 역사적인 저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시적인 성경은 너무나 좋지 않은데 오히려 주식의 변동성은 역사적으로 가장 하위에 지금 위치해 있다. 주식의 변동성을 가리키는 지수를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죠. 바로 빅스인데요. 지금 빅스의 5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수준은요. 13도 되지 않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점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고요하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공포지수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주식은 S&P 500 지수가 18% 이상 급등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적 상황은 좋지가 않았죠. 이러한 강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굉장히 좀 환경은 좋지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라코스 부자스가 보기에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면서 따라서 지금까지 금리를 많이 올린 경제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서 기업이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요. S&P 500 기업의 어닝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에서 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주식 투자 기관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년 EPS는 11.1% 따라서 기업의 어닝은요. 10% 넘는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JP 모간에서는요. 10%는커녕 2%에서 3% 정도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S&P 500의 기업 어닝 역시도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전략가는요. 투자자들한테 채권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따라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낫다. 웰스파고랑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합리적인 가격에 우량 주식을 매수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유틸리티 섹터가 지금 현재 이러한 조합의 스위트 스팟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섹터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기관들의 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JP 모간의 부정적인 전망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구의 전망이 맞느냐 이 부분은요. 과연 기업들이 어닝을 올해 대비해서 내년 11% 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JP 모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 3% 올라가는데 그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닝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텍사스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11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이버 트럭의 출시인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를 좀 살펴보면요.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테슬라에는 오히려 악재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왜 테슬라한테 악재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의 논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벌써 테슬라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차체는 총알 그리고 화살을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패널을 조립하는 것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또한 테슬라의 첫 고전압 차량이 될 이 차는 더 빠른 충전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잠재적인 함정도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은 예전보다 몇 년 늦은 자체 배터리셀에 의존하는 테슬라의 유일한 제품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결국 현금을 소진하지 않고도 사이버 트럭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CEO가 고백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자신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경과를 위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했을 때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현금을 많이 태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진의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5년이 돼야 연간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기대감은 높은데 앞으로 좀 장기간 기다려야 매출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앞으로 다가오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오히려 현금 창출량에도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고 마진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요거의 첫 번째 악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부책임자 스테파니 브리니는요, 일론 머스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처럼 좀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이건 정말 힘들다. 그러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배송을 시작하는데 예상보다 2년이나 더 걸린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경량 스테인리스강 합금으로 차량을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요, 부식에 강하고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다. 강점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성형이라든지 용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자동차 트럭 자체에 사용되는 강철보다 무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의 예정된 배송 시장 3개월 전인 8월 말에 머스크는요, 테슬라 직원들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대부분인 직선인 밝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이버 트럭의 특성상 치수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래서 차량의 모든 부품을 10미크론 이하, 즉 1000만분의 1m의 정확도로 설계하고 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스테인리스 스틸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이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자동차 제품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더 카랩의 에릭 노블 사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혹평을 합니다. 사이버 트럭에서 명백히 드러난 문제는 컨셉트 자체의 문제다. 따라서 처음부터 컨셉이 잘못됐다는 거죠. 시장은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이라든지 엉뚱한 침대 구성, 엉뚱한 루프 라인, 그리고 엉뚱한 측면 가시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픽업 트럭 시장이 요구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쓸데없는데 너무나 많은 돈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치 않은 많은 기능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같은 것을 추가하면서 오히려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사이버 트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800V 아키텍처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 테슬라는 대형 차량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이버 트럭에 800V 아키텍처를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충전 시간이 굉장히 좀 적어질 수 있죠. 다른 제조업체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전환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과 비용이 수반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적고 비용은 높습니다라고 머스크도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800V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일단 돈을 써야 된다면 지금 현재부터 아예 아키텍처를
거를 800으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800V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4680 셀 배터리가 또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트럭의 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11월 14일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투자자 관계 책임자와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에 미팅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 세미와 관련된 배송 행사를 개최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초기 고객인 펩시코를 위해서만 소량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세미 트럭을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4080 셀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 실적 발표에서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사이버 트럭 배송을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머스크는 말을 아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사이버 트럭처럼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모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새롭게 발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지의 영역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 중에 사이버 트럭의 출시는 오히려 테슬라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이버 트럭은 호재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마진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마진의 향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대량 생산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실적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23년 들어 제가 완전히 꽂혀있는 인공지능으로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요. 앞으로 5년 내에 AI가 인간과 경쟁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요. 수요일 날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젠슨 황은요. 뉴욕타임즈의 연례 딜북 서밋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개최된 딜북 서밋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사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화제성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노동조합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최근에 X 플랫폼에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F워드를 사용하면서 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화제가 된 이러한 서밋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젠슨 황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공 일반지능,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고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 일반지능을 인간지능과 상당히 경쟁적인 방식으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컴퓨터로 정의한다면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 일반지능을 정의한다면 아마도 향후 5년 내에는 이러한 테스트를 달성할 수 있는 AI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가진 AI가 5년 내에는 반드시 등장한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요. AI 분야의 경쟁으로 인해서 칩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신약 개발이라든지 방사선학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성 AI 도구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팔란티어가 생각났습니다.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AI 플랫폼이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신약 개발, 방사선항, 칩 설계 뭐 이런 데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이 조정 가능한 AI 도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팔란티어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행사에서 재밌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젠슨 황이 무대에서 AI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의 성공 순위를 매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AI 관련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순위를 좀 매겨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자, 그는 순위를 매기지는 않겠다. 인정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1등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젠순항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업계가 AGI에서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한 이유, 따라서 향후 5년 정도 기다려야 AGI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머신러닝이 현재 인식이라든지 지각과 같은 작업에는 굉장히 능숙하지만 기업과 연구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다단계 추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추론은요, 멀티 스텝 리저닝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요, 인공지능 다단계 추론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추론 단계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단계 추론은 다음과 같은 많은 AI 애플리케이션에도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요, 문장이라든지 단락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추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계획을 짠다든지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스템은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단계 추론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옵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최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요, AI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또 새로운 과학적 가설과 이론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단계 추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다단계 추론이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기다려야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인공지능이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젠순항이 얘기하기를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4, 5년 내에 인공지능이 드디어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면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버 관련된 또 다른 호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사는요, 작년에 발표된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타이틀을 보시면 우버가 평생 원수지간이었던 뉴욕의 옐로우캡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버랑 이제 옐로우캡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옐로우캡을 우버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옐로우캡을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좀 수요가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에는,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 동안은 우버 앱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윈윈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2달 전이죠. 올해 9월 달에는요, 우버가 또한 이번엔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옐로우캡과도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버가 옐로우에 만족하지 않고 블랙을 공략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런던에 놀러 오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택시가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우버가 블랙캡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소식이죠. 자, 우버가 내년에 런던의 블랙택시에 플랫폼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수요일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난 10년간 정말 최악의 관계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수도의 택시를 장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런던의 블랙택시 운전자들은 우버가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우버와 대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4년 초, 내년 초에 출시될 우버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블랙캡 기사들은요, 앱에 가입해서 원할 때만 예약된 여정을 수행할 수 있다.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거대 기업 우버는 처음 6개월 동안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따라서 많은 블랙캡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블랙캡 기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한 이익단체는요, 회원들의 요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한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런던의 상징적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택시 업계가 우버의 열악한 안전 기록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과 연계돼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런던에 가면 블랙캡은 아무나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택시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런던 시내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될 정도로 정말 테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것이 런던의 블랙캡인데 이러한 명예를 더럽히기 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5대 시장 중에 하나인 런던에서 꼭
비즈니스를 확대시키겠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파리, 뉴욕,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택시 기사들이 자사 서비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우버와 협력을 하면 승객은 물론이고요. 택시 기사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윈윈의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기 마련이지만 아마도 블랙캡 운전자 중에 많은 기사들이 우버 앱을 다운로드 받고 비즈니스를 확장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런던 진출도 쉽게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소파이 관련된 대형 뉴스입니다. 소파이가요, 암호화폐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금융 서비스 상품을 위한 원스톱숍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서 암호화폐에서 철수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소파이는 수요일 날 암호화폐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요. 몇 주 안에 계정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 지갑 제공 업체인 블랙체인닷컴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파이는 12년 전에 처음으로는 학자금 대출 제융자 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죠.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는요, 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은행 인가 승인은요,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2년간의 준수 기간을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2년이 지나서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 부분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소파이의 선택은요, 규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부분에서 사업을 철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2019년에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뛰어든 소파이는요, 작년에는 비트코인 마이애미에서 이벤트를 주최하는 등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파이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9월 30일 날 끝난 최근의 어닝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 중개 관련 수수료가요, 6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암호화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올해 총 매출을 보시면 2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매출이 너무나 비율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뉴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출의 기여도가 작은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소파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기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하나의 결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 중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7.52%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발표됐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핵심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요, 0.25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9센트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아직까지 갭으로 봤을 때는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논갭으로 봤을 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상당히 많은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은 734.17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거의 32% 가까운 좋은 수익을 냈고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천만 달러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4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7억 1,600만 달러에서 7억 2,100만 달러 정도의 제품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자, 3분기의 제품 매출을 보시면 지금 6억 9,85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29%에서 30% 정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 회계년도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제품 매출이 2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이전 가이던스는 26억이었습니다. 따라서 5천만 달러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마진 역시도 7%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논GAAP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이던스는 5%였기 때문에 마진 역시도 2%포인트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정말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6개 차트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닝 결과를 잠깐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넷 로스를 보시면 214.251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14 밀리언 정도 아직까지는 적자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갭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적자 폭을 줄이지는 못한다. 이 부분은 부정적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총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총이익 마진이 74.6%였는데 작년에는 75.4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78.3으로 증가시켰거든요. 따라서 영업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좋지 않은 것이다. 순손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직접 비용을 뺀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은 계속해서 2년 동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요.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 중에 오른쪽의 그래프가 뭐냐면요. 전체 매출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차지하는 마진을 얘기하는데요. 2년 전에는요. 잉여 현금 흐름의 마진이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12%까지 급등을 했고요. 올해를 보시면 무려 15%라는 건강한 현금 흐름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은요. 554 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1140 밀리언으로 늘어났죠. 그리고는 1939 그리고 이번에 2024년 회계년도의 가이던스는 2650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매출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농갭으로 오퍼레이팅 마진 아까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년 전에는 마이너스 38%, 2년 전에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작년에는 플러스 5%로 전환을 했고요. 드디어 이번 가이던스를 보시면 7%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활약하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시적인 영향이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건강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11월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12월 첫 번째 날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